그런데 여기에 기록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르단 상대로 늘 고전했어요. 3번 이겼지만 모두 1대0 승리였고요. 그중에 한 번은 페널티킥 골로 이겼습니다. 또 2골 넣은 게 2경기인데 모두 비겼고, 그나마 한 경기는 상대 자책골 좀 덕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7번 만나가지고 멀티골 넣은 적이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요르단 만나면 늘 고전을 했다, 늘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3승 3무 1패 기록 상관없이. 그 공식전 전적은 더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시안컵 본선에서만 우리가 역대 3번 만났는데 2무 1패입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근 2경기에서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 지난 아시안컵 본선에서.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요르단 이라크 2연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최종 예선,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번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상당히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대전들이 연달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순위를 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더 이상 아시아는 상위 몇 개 팀들이 꿀 빠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2경기 치른 상태인데요. 역시나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3개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각 조 1위, 2위 팀들은 본선 직행입니다. 나머지 팀들은 이제 또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데, A조에서는 우즈벡과 이란, C조에서는 일본, 이렇게 3개 팀만이 이전 전승입니다. 나머지는 전승팀이 없어요. 우리가 속한 B조는 그야말로 뭐 진짜 엎치락뒤치락인데, 요르단, 대한민국, 이라크 요 3팀이 1승 1무로 공동 1위입니다. 골득실로 순위가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아주 뭐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 10월 2경기를 바로 이 2팀 요르단, 이라크랑 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대진이죠. 정말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사실 B조에서는 약체로 꼽혔는데, 쿠웨이트가 요르단하고 이라크를 다 잡아줬어요. 다 비겨줬습니다. 이게 B조에서 굉장히 이변이라면 이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쿠웨이트를 만약에 잡으면 쿠웨이트가 우리를 도와준 셈이 되는 그런 결과인데, 만약에 뭐 쿠웨이트가 저 둘하고도 비겼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팀이어서 아무튼 굉장히 좀 쉽지 않은 B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11월 달에 쿠웨이트 원정, 팔레스타인 원정으로만 2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진은 상대적으로 뭐 수월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지금 10월, 11월 이렇게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일단 축구협회 감독 선임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이 제대로 유지가 되기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선수들이 뭐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 뛰고 몸 만들고 대표팀에 와서 집중을 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벌어진 일들을 다 뭐 알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선수들끼리도 얘기가 분명히 좀 오갔을 거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게다가 선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아예 소집이 되지 않은 건 유로파 미소집으로 치러졌던 2022년 7월 그 동아시아컵, 요거 제외하면 2022년 1월 그 카타르 월드컵 레바논 시리아 원정 2연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요 그 최종 예선 2경기 때 이후로, 그때 부상으로 빠졌는데 2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 늘 있는 선수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소집이 됐다면 거의 또 대부분 선발 또 풀타임을 뛸 정도로 대표팀 내에서 아주 비중이 컸기 때문에 물론 뭐 실질적인 기여도 역시 엄청난 에이스였죠. 당장 2024년 올해로만 기간을 줄여봐도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이 치른 A매치 1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11경기에 풀타임, 그중 2경기는 연장까지 120분 풀타임을 뛰었고요. 아시안컵 앞두고 전반전만 뛰었던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를 제외하면 지난 6월 싱가포르 원정에서 2골 넣고 87분에 교체가 된 게 유일하게 풀타임을 안 뛴 경기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거의 풀타임 뛰었다고 봐야죠. 출전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13경기에 1182분이에요. 경기당 91분입니다. 다 뭐 풀타임 뛰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공격 포인트 역시 아시안컵 본선 3골 1도움을 포함을 해서 8골 3도움입니다. 2024년 들어서만. 특히 지난 3월 태국과의 홈앤드 어웨이를 포함해서 월드컵 예선 최근 6경기에서 무려 5골 2도움이에요.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하나 이상씩 꼬박꼬박 해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이든 뭐 레프트 윙이든 아니면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든 어떤 위치에 나와도 손흥민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준 경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우리 대표팀의 최근 경기들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손흥민 선수가 소집이 안 된 이번 2경기는 정말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타격이 명확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도
지금 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2연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캡틴 역할의 의욕을 보이면서 그 완장을 차고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한테 완패를 했던 이유 가운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그 당시에 경고적으로 빠졌었던 게 좀 비중이 컸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본인이 뛰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탈락하는 것을 목격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요르단 원정에 특히 의욕을 보이고 또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김민재 캡틴의 모습을 좀 더 기대하게 되는 이번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최근에 그 제로톱 역할까지 훌륭하게 수행을 해주고 있죠. 정말 괄목 성장하고 있는 올 시즌의 이강인인데요. 종료 직전에 개최됐던 두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다고 치면, 그러니까 A매치에서 이강인 선수도 2024년에 우리 대표팀이 치렀던 A매치에 지금 모두 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경기 선발 나왔고, 풀타임 뛴 게, 6경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 직전 교체된 거 추가하면 8경기고요. 그러니까 1005분을 뛰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뛰었죠. 그리고 대표팀에서는 거의 이제 오른쪽 윙어로 선발 기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3경기에서 5골 3도움, 상당히 기여도 높고, 그리고 이제 골로 기록이 안 된, 도움으로 기록이 안 된 기여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고, 팀의 공격적인 분위기가 안 풀릴 때 풀어주는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로톱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명보 안팎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현재 대표팀 구성에서는 그렇게 쉽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경기 도중에 뭔가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오른쪽 윙어로 기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대표팀 이강인, 이한범, 설령우 선수가 마지막으로 합류를 하면서 26인 완전체로 이제 현재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풀로 할 수 있는 훈련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죠. 대표팀이 이제는 모여서 뭔가를 짜낸다는 것이, 호흡 맞춘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월 9일 딱 하루예요. 10월 10일이 경기인데 모두 모여서 같이 훈련하는 게 그나마 막 훈련 합류한 선수들은 뭐 풀로 뭔가 할 수 있는 경기 전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 선수들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요르단전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짜봤는데요. 8개월 만에 선역전이죠. 예. 일단 골키퍼는 부상에서 복귀해서 사우디리그에서 지금 만점 활약 펼치고 있는 김승규 선수의 주전 복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지금 사우디리그 6경기 했거든요, 올 시즌. 근데 김승규 선수가 정경기 출전을 해서 3경기 클린시트, 그리고 나머지 3경기에서도 1실점씩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팀이 지금 6경기 5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 리그 거의 최저 수준의 득점력인데 그럼에도 4위를 달리고 있는 거는 김승규 선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대표팀에서도 다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센터백은 최근 미넨에서도 이제 골도 넣었습니다만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나폴리 실폼을 되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김영관 선수 소집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난번 5만 원정 때도 김민재가 왼쪽, 또 오른쪽은 정승현 이렇게 호흡 맞췄기 때문에 요 정승현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양쪽 풀백은 일단 설령호 선수는 붙박이인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오른쪽에 쓰든 왼쪽에 쓰든 뭐 클린스만 감독 때도 굉장히 가중치를 많이 줬던 선수이기도 하고, 오른쪽에 설령호가 나온다고 봤을 때 왼쪽에 최근 일본에서 폼이 좋은 박민규 선수 예상 한번 해보고요. 다음은 중원인데 이번에 정우영 선수가 소집이 안 됐죠.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이,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라인업을 짜야 되는 대표팀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 5만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국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볼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이번 소집에서는 뭐 박용우 선수 아니면 권혁구 선수도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5만전 때 빌드업, 전진 이게 잘 안 되니까 황인범 선수가 삼선으로 완전 내려와가지고 상당 시간을 거기서 썼거든요. 볼을 다뤄주고 전진하고 빌드업 해주는. 그래서 수비적인 선수를 한 명 두면 황인범이 또 내려가서 그렇게 또 도와줘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 임시 감독했을 때 그때 이제 백승호 선수를 거기 원볼란치를 썼잖아요. 그런 식의 가능성도 저는 우리 빌드업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황인범과 그런 그 백승호라든가 이렇게 좀 나눠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도 가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이제 원정이고 이게 좀 부담되는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전에서 가동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또 요르단이 셋피스 때 제공권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높이가 되는 선수를 수비형 미드 자리에는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 박용우나 뭐 권혁규나 이런 선수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넣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같이 앞뒤로 서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2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왼쪽에 황희찬, 지난번에 가운데에 넣어서 재미를 봤던 그 홍명보 감독이 합니다만 황희찬 선수를 또 가운데에 넣기보다는 왼쪽에 안정적으로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어쩌면은 뭐 엄지성 선수를 왼쪽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팀 성적이 안 좋아서 주목을 좀 덜 받고 있긴 한데 배준호 선수가 좀 소속팀에서 그 왼쪽 공격 굉장히 그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황희찬이나 이재성 중에 한 명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은 우리 이선이기 때문에 상대의 약간 예측을 좀 벗어나는 선택을 한 자리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고요. 최전방은 오세훈 선수가 지금 홍명보에서 입지가 좋긴 한데 지금 소속팀 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골도 계속 못 넣고 있고 최근엔 출전 시간도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아시안컵도 다녀왔고 또 이제 오영규 선수가 최근 계속 소속팀에서 뭐 쪼크로 나와서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나올 때마다 골을 꾸준히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오영규 선수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대팀 요르단 좀 보겠습니다. 요르단이요. 일단 상대팀 좀 먼저 보면 우리가 예상대로 앞서 있긴 합니다. 특히 아시안컵 4강 최근 대결 패배 이전까지는 무패였어요. 3승 3무 1패. 그런데 여기에 기록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르단 상대로 늘 고전했어요. 3번 이겼지만 모두 1대0 승리였고요. 그중에 한 번은 페널티킥골로 이겼습니다. 또 2골 넣은 게 2경기인데 모두 비겼고 그나마 한 경기는 상대 자책골 좀 덕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7번 만나가지고 멀티골 넣은 적이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요르단 만나면 늘 고전을 했다. 늘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3승 3무 1패 기록 상관없이. 그 공식전 전적은 더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시안컵 본선에서만 우리가 역대 3번 만났는데 2무 1패입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근 2경기에서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 지난 아시안컵 본선에서. 요르단은 당시 멤버들 거의 그대로 이번 시합에 나옵니다. 감독이 그 사이에 바뀌긴 했습니다. 아무따 감독이 떠나고 후임으로 그 같은 국적의 모로코 사람인 셀라미 감독이 좀 왔는데 전술도 그대로 좀 계승을 했어요. 3-4-3으로 나오고 앞에 3명의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자, 일단 예상은 이렇게 해봤는데 아시안컵 4강에서 우리를 올렸던 알라이마트하고 알타마리 이 두 선수 모두 소집은 됐어요. 근데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 그럽니다. 소속팀에서도 못 뛰었고 현지 소식을 보면 스트라이커 알라이마트는 계속 훈련을 같이 한다니까 선발 나올 것 같고 알라이마트 경우는 이제 지난 9월 팔레스타인 원정 때도 멀티골 넣어가지고 이제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었고 우리랑 4강 때도 선제골을 넣었었죠. 네. 다만 이제 프랑스 리그앙 이 알타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련을 따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하고 경기할 때 선발로 나오는 거는 불가능일 것 같고 교체로도 쉽지 않지 않을까. 대신에 최근 보면은 이제 알타마리가 안 나올 때 그 오른쪽 윙백에 보통 뛰던 알마르디를 그 반대바링어로 왼쪽에 윙어로 전진시키는데 요 선수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예, 13번 이 선수가 수비로 나오든 아니면은 뭐 윙어로 나오든 상당히 공격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경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아무튼 요르단은 누가 나오든 만만치 않다는 거. 이게 또 이라크전으로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상대팀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아시안컵에서 제대로 붙어봤는데 한 번도 안 졌으니까 꼭 이번에 우리가 좀 길을 눌러줘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이번 시합 MBC에서 제가 중계하니까요. 많이 TV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르단전 승정보를 들고 후토크하러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